근데 지금 럭스나는 조금 그래도 그쵸? 싸져가지고 네. 지금 아마 한 6.5억? 와, 많이 내려갔네요. 네, 네. 그래도 두 6.5. 자릿수였다가. 네네. 그래서 치료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6.5억이 환자가 내는 돈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내는 그러니까요. 돈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많이 나라에서 보험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급여 등재가 되어 네. 있기 때문에 맞네요. 막 40몇 억 이러면 또 급여가 유전 질환들도 급여 등재 같은 것을 많이 하려고 이제 노력하는데 아무래도 국가적으로는 국가 재정 문제라든지 의료 재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싸게 만들려면 국내 기술이 이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80년대에 많은 이제 동물 실험과 준비를 거친 다음에 1990년도 9월 14일에 처음으로 인간 대상 실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아산티 데실바라고 4세의 환자였는데요. 치료를 했는데 다행히 아주 건강하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한 10년 동안 감염 없이 정상인처럼 살았고요. 그런데 이제 14세쯤 되어서 이 치료제 효과가 줄어들면서 예. 다시 감염이 일으키게 되고 네. 20세에 사망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데실바가 1990년도에 치료를 받고 나서 다시 재발할 때까지 10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전 세계의 환자들이 이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유전자 치료제의 첫 번째 황금기였다고 이제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때 한참 유전공학 붐이 막 우리나라에서도 일었었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네. 있었죠. 네, 분자생물학 이런 것들이 예. 각광을 받고 이런 일이 있었었죠. 예. 네, 그런데 어쨌든 성공에 취했죠, 과학자들이. 한 1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치료도 되고 잘 살고 있으니 성공에 취했고 그러면 다른 질환도 치료해보고 자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네. 1999년도에 제시 겔싱어라고 하는 고등학생이 유전자 치료제를 투여받고 나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 후에 4일 만에 과면역 반응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친구의 질병이 고암모니아 혈증이라고 하는 병인데요. 네. 이것도 하나의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일어나는 병인데 제임스 윌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이제 이 병을 치료해보자고 하는데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아이는 되게 건강하게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다니고 있었고 고암모니아 혈증은 굉장히 불편하긴 하지만 단백질의 양을 줄이고 혈액 내에 암모니아가 축적되는 병이기 때문에 혈액을 투석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불편하지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질환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임스 윌슨이라는 의사가 이거를 치료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때 상당히 윤리적인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부작용을 부모가 잘 알지 못했고 이게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걸 인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질병이 그렇게 급하게 유전자 치료를 했어야 했느냐라고 하는 문제까지도 대두가 되면서 그 이후에 유전자 치료제의 규제가 강화가 되고 그리고 좀 더 조심해서 유전자 치료제를 다뤄야 한다는 게 되면서 투자도 줄어들고 하면서 유전자 치료제 개발의 침체기를 한 10여 년간 겪게 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아데노바이러스라고 하는 치료를 썼는데요. 제시 겔싱어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중적 복합성 면역결핍증은 레트로바이러스를 썼고 이제 사망한 제시 겔싱은 아데노바이러스를 써서 아데노바이러스의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중적 복합성 면역결핍증 치료를 90년대부터 받았던 환자들 중에서 일부에서 백혈병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작용으로 다른 병이 생길 수도 있구나 치료 과정에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이 유전자 치료제를 다루어야 하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조사를 하면서 백혈병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가 어찌됐건 염색체 안에 삽입되는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그 삽입된 위치가 좋지 않은 환자들은 백혈병이 생기고 크게 문제가 없는 부위에 삽입된 사람들은 또 정상적으로 살고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유전자 바이러스가 삽입이 잘 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한 전달체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면역 반응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표적성이 부족하다. 그 당시에 바이러스는 혈관 내에 주입하면 모든 장기에 다 가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특별한 장기에만 보낼 수 있으면 그만큼 부작용이 적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표적성을 좀 더 높이자. 그리고 삽입 위치의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위치에 삽입이 되지 않도록 하자. 혹은 삽입이 안 되는 전달체를 만들자. 그리고 전달체 자체의 독성도 좀 줄이자. 이제 이게 그 당시에 논의가 되었던 얘기고, 네. 요 방향의 이제 연구가 계속 진행이
쭉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5년 정도 유전자 치료제 개발이 잘 되지 않고 그런데 이제 물밑에서 연구자들은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 왔던 거죠. 하지만 새로운 치료제는 개발되어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한 5, 6년 뒤에 이 윌슨 박사 기억나시나요? 윌슨 박사? 제시 네. 겔싱어의 네. 사망 사건에 있었던 그 윌슨 박사가 심기일전해서 그동안에 조용히 이제 연구를 하다가 조금 더 안전한 바이러스를 하나를 개발해서 재등장을 하게 됩니다. 야. 그게 아까 말씀드린 혈우병 치료제 햄제닉스나 록타비안에 사용했던 아데노 어소시에이트 바이러스, 아데노 부속 바이러스 그거를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하고 이제 이 전달체를 가지고 이제 재등장하게 되는 거죠. 야. 그래서 이제 레트로 바이러스나 앞서 했었던 아데노 바이러스는 염색체에 이제 많이 삽입이 좀 잘 되는 종류의 바이러스인데 이 아데노 부속 바이러스는 삽입이 좀 잘 안 됩니다. 아예 안 되진 않지만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새로운 바이러스 전달체를 개발하면서 다시 이제 재기를 시작하게 되는 야. 거죠. 네, 저도 저 바이러스를 써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네. 저분도 대단하지만 사회가 또 저분이 저 연구를 하게 허락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모두가 쉽지 않은 시기였을 텐데 아무도 원하지 네, 않은 네, 결과였고요. 네, 네. 근데 인류의 어떤 발전 과정, 한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 슬프지만 있어야 하는 과정 중에 하나였고 네. 그리고 본인도 나 이제 안 할래 할 수 있었는데 맞아요. 그 모든 게 다 이제 해서 16년 이후에 또 저렇게 성과를 보여줬다는 게 네. 그래서 제시 겔싱어가 첫 번째 사망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기리는 재단 같은 것들도 생기고 그런 일을 다시는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안전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제임스 윌슨이라는 의사는 굉장히 좋은 전달체를 개발해서 나타나고 하나의 회사를 그분이 직접 만들게 됩니다. 젠마 바이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현재도 연구를 아주 활발하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회가 저런 실패를 용인해주고 다시 이렇게 재기하게 해준다는 게 한편으로는 또 부럽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이 슬라이드는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유전자 치료제인데요. 첫 번째는 럭스트나라고 하는 망막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실명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실명을 막아줄 수 있도록 만든 치료제이고요. 두 번째 치료제는 근육병 치료제인데요. 보통 이 근육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2세 이하의 사망률이 90% 이상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유전 질환이 생기면 바로 이제 아주 어린 나이에 저 치료제를 투여를 하고 있고요. 이 치료제는 조금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값이 좀 많이 떨어져서 한 20억 정도 하고 있고 국내에도 환자에 투여를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카티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항암 면역 치료제인데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이 치료제도 이제 혈액암 종류의 치료제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치료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럭스터나 저거는 저희 네. 방송에 한번 나왔었어요. 네. 한번 결국에는 비용 이야기로 그렇구나. 비용 이야기로 채팅방은 또 비용으로 도배됐었던.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지금 럭스나는 조금 그래도 싸져가지고 그쵸? 네. 지금 아마 한 6.5억? 와 많이 내려갔네요. 네. 그래도 두 6.5. 자릿수였다가. 네. 그래서 치료가 되고 있고 또 어쨌든 실명할 수 있는 아이들을 치료를 하면 그 아이들이 실명 이후에 겪게 된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만 정상인으로서의 사회 봉헌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제가 비싸긴 하지만 국가에서도 많은 급여를 통해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늘려주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6.5억이 환자가 내는 돈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내는 그러니까요. 돈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많이 나라에서 보험으로 네.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급여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맞네요. 막 40몇억 이러면 또 급여가 유전 질환들도 급여 등재 같은 것을 많이 하려고 이제 노력하는데 아무래도 국가적으로는 국가 재정 문제라든지 의료 재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싸게 만들려면 국내 기술이 이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국내 기술 그리고 회사들이 쓸 수 있는 좀 쉽게 쓰고 싸게 쓸 수 있는 기술들을 이제 만드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제 서너 개 정도가 급여 등재가 되어 있지만 현재 시장에 나온 유전자 치료제는 정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 유전자 치료제 진짜 많이 나왔네요. 네, 엄청 굉장히 많네요.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들어가서 이제 대학원 있을 때만 해도 여기가 앞으로 뜬다 이랬었거든요. 네. 네. 그때는 이제 약이 뭐 한두 개 나왔었어요. 뉴스로 볼 때는 되게 반가운데 네. 그게 또 이렇게 쌓아놓은 운이 되게 많아졌네요.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비슷한 질환을 치료하는 것들도 많고 그쵸. 그래서 다양성은 아직은 부족합니다. 음. 다양한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유전자 치료제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비교적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은 인류가 많이 개발을 한 상태고 지금 꽤 난이도가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또 많은 응원과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되고 있죠, 지금. 분명히 한 번만 치료제를 맞으면 내가 병이 나을 수 있는데, 이 40억, 뭐 50억? 이러면 그건 그림의 떡이고, 그러니까요. 어떤 회사는 너무 약가가 비싸니 환자들이 활용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개발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환자들에게도 좋지 않고, 당연히 개발하는 회사에게도 좋지 않으니, 약가를 줄여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강구하는 것들이 국가적인 미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왜 그러면 치료제가 비싼가? 궁금한 영역이거든요. 네. 예. 왜 비싸냐 하면 일반적인 치료제는 그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굉장히 많죠. 야. 그런데 이제 유전 질환은 일정한 사람만 그 질환을 가지고 있다 보니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가 사람이 적은 거죠. 그 대상자가 너무 적어서 그러니까요. 100만 명의 치료제와 한 명을 비교하면 이 비싼 거를 서로 엠빵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치료제를 개발하는 공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습니다. 단계가. 예. 다루는 과정이 굉장히 섬세해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포를 채취한 다음에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세포를 다룰 줄 아는 전문가 세포는 배양을 해야 되고 그 세포 배양하는 데 들어가는 재료가 굉장히 비싸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이제 개발 제조 공정, 보관 이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고비용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어봤는데요. 여기는 세포 치료제 만드는 단계인데 와. 조 단계가 이제 환자한테 투여할 때까지 26개 단계. 이거를 만들어내는 무균 상태에서 로봇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고가이면서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연구 분야이다 보니까 인력에 대한 전문 인력이 굉장히 비쌉니다. 네,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연구를 하는 전문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제 전문 인력 양성 사업 같은 것도 하고요. 저희도 이제 이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공도 만들어서 저희 스스로도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이래서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근데 왜 유전자 치료제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느냐? 유전자 치료제는 임상할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보통 화학의약품은 양님 아시겠지만 대규모 임상을 해야 돼서 몇만 명의 임상을 해야 돼. 그게 돈을 받고 하는 임상이 아니고 대부분 이제 기업이 돈을 쓰면서 하는 임상이어서 우리나라 제약업체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사실 그걸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실패하면 회사 망하는 거여가지고 그렇죠. 네. 그 도박을 할 수 없어서 이제 그 가능성을 팔죠. 해외 제약사들은 그걸 네. 사가지고 할 수 있는 자본이 되니까 네. 네, 그걸 그래서 팔죠. 우리는 조금 벌고 해외 제약사는 많이 벌고 그렇죠. 이런 시스템이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였죠. 네. 네. 근데 이제 유전자 치료제는 임상을 10명, 20명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희귀 질환이기도 하고 환자 숫자가 적어서 그렇게 대규모 임상을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네. 그러니 예.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그 정도 임상은 할 여력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 현재 사실 대기업들이 대부분 유전자 치료제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삼성부터 삼성, 뭐 셀트리온, 네, CJ도 하고 있고요. CJ, 롯데도 이제 시작했고 네. 코롱 뭐 호롱. 예. 네, 뭐 이런 회사들이 다 하는데 전문 인력이 없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 인력이 많아져야 됩니다. 지금 물론 우리나라 잘하고 있는 영역도 많이 있죠.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정유화학. 근데 이제 다음이 뭐냐를 했을 때 이 고부가 가치 산업에서 K바이오 지금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많은 인력들이 양성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아. 이제 우리나라 고부가 가치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네.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앞서서 계속 이어지는 얘기인데 이렇게 화학의약품과 비교해서 훨씬 더 고가의 장비를 써야 하고 왜냐하면 화학의약품은 그냥 손에 들고 있어도 깨지거나 이러진 않는데 네. 세포나 유전자들은 실온에 가면 깨지거나 생명력이 줄어들거나 네. 이래서 항상 어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된다거나 되게 디테일한 어떤 그 조작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개발된 여러 가지 장비들을 계속 써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자동화 시스템을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포 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를 담는 백 같은 경우도 뭐 케미칼 들어간 뭐 유리좌 같은 데다가 담아서 보통 이렇게 보내지는데 이런 유전자 세포 치료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보존제 이런 것들도 다 개발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이제 장비와 재료들이 있어야 돼서 이제 현재는 굉장히 비싸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 이런 걸 다 개발해야 되니까. 네네. 근데 이제 대신에 치료제가 점점점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부가적인 재료나 뭐 장비들도 계속 개발되고 있어서 아마 이제 앞으로 더 비싼 약은 나오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점점점 이제 가격이 줄어들 거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지금 아까 굉장히 많은 유전자 치료제가 만들어졌으니 네. 이제 돈만 해결되면 나도 맞을 수 있고 뭐 희귀질환을 가진 사람들 다 맞을 수 있고 아주 안전하겠지. 그러니까 옛날에 80년대, 90년도의 치료제보다는 지금 치료제가 훨씬 더 안전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불행하게도 여전히 저희가 개발해야 될 부분이 많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죠. 예를 들면 가장 성공적 유전자 치료제라고 알려져 있는 엘레비디스라고 하는 근육병 치료제인데요. 네. 이 근육병 치료제 맞은 환자의 사망 사례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최근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맞았던 치료제가 그나마 좀 안전한 AAV 전달체를 이용을 했고 물론 이 치료제를 맞은 환자 중에 한 8 내지 900명 중에 딱 한 명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에 들어갔고 조사를 해보니 이제 간 독성 때문에 이 환자가 사망을 했는데 이 환자의 사망 원인을 찾는 와중에 이 환자가 이미 아데노 어소시에이트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이 어린 나이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네. 이미.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백신 같은 걸 맞으면 그 다음에 부스팅을 통해서 바이러스에 이제 대응하는 이제 저항력이 생기는데 이 환자가 이미 이런 유사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력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나았으니까 질환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염색체 내나 어떤 곳에 그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게 이제 부스팅이 되면서 이제 간독성이 이제 가해져서 사망하게 된 거죠. 근데 사전에 그거를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지금은 사전에 검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규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비용이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요. 비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뭐든지 네. 하나의 실험을 더 하게 되면 네. 또 비용이 계속 비용이 올라가게 올라가죠.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FDA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제 자연계에 있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네네. 그래서 자연계에 있지 않는 바이러스 타입을 만드는 일들을 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아예 거죠.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없는 네, 애를 네, 네. 만들어서 네, 네, 네. 저런 맞습니다. 위험을 줄이자. 네. 그러면 또 만들기 어려워지는 거에서 범위가 또 좁아지니까.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 방향으로 계속 이제 안전한 치료제를 만드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2024년 네. 11월에도 임상시험 환자가 사망했고 최초의 유전자 가입 치료제 환자도 한 일주일 만에 사망하는 이런 사건이 사실은 있고 저희들은 그걸 볼 때마다 정말 안전한 걸 만들어야 되겠구나. 좀 더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하겠구나라는 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의 유전자 치료제의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연구는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제 첫 번째 이제 면역 반응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코로나 백신 맞았을 때도 과한 면역 반응 뭐 이런 얘기해서 사망 환자들도 좀 있었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연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 최근에 발견된 것이 바이러스든 어떤 유전자 치료제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 과한 면역 반응을 스위치를 온 시키는 유전자 시스템이 있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신호 전달 시스템이. 그러면 그 스위치를 온오프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을 만들면, 그게 뭐 화학의약품일 수도 있고요. 예. 뭐 다른 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만들면 이제 유전자 치료제를 처리하기 전에 오프 시켜두고 네. 치료제를 처리하고, 보통 과학 면역 반응이 한 일주일 안에 일어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유전자 스위치를 다시 켜주면 이제 그런 과학 면역 반응은 제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연구들이 이제 한편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조직별로 뇌에 치료가 필요하면 뇌에만 가고, 간에 필요하면 간에만 가고, 폐에 필요하면 폐에만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표적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에레비디스 같은 경우는 근육병 치료제인데, 이 근육병 치료제가 근육에만 안 가고 간으로 갔기 때문에 간독성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이 치료제가 근육에만 갔으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근육 치료제는 근육에만 가게 하고, 간 치료제는 간에만 가게 하자. 이제 이런 표적 지향성에 대한 연구를 또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유전자 치료제 자체가 그렇다는 거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 치료제를 싸고 있는 전달체가 특정한 지역으로만 가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달체는 특정한 지역에 가고, 유전자는 특정한 조직에서만 발현이 되고, 이렇게 하면 두 가지가 컨비네이션 돼서 치료제를 만들면 그 장소에만 가서 그 장소에서만 발현하고, 혹시 뭐 다른 곳에 조금 가더라도 치료제가 발현 안 되면 상관이 없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도 이 두 가지를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예를 들어서 mRNA, LNP 치료제라고 하면 그 mRNA를 이루고 있는 파란 하늘색 화살표 있는 부분을 다 변형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 조합을 통해서 치료제를 개선할 수 있고, LNP라고 하는 전달체, 리피드 나노 파티클인데요. 그 전달체도 리피드도 고치고, 그 중간에 꼬여 있는 콜레스테롤 같은 부분도 고치고, 뭐 아이오나이즈 리피드, 포스포리피드 이런 거를 다 조합을 바꾸면 좀 더 스페시픽하게 어느 장기만 갈 수 있도록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연구들을 mRNA, LNP 치료제 하시는 분들 더 분야의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문제가 있는 쪽으로 잘 가게 네. 하고, 아니면 문제가 있는 곳에 도착하면은 짱 하고 뭔가 열리게. 치료를 열리게 하고, 네. 이런 것들을 지금 달아주는 것을 말씀 주시는 겁니다. 네. 아까 화면을 보여주시면은, 그래서 밑에 왼쪽 밑에 보면은 이렇게 세모 있잖아요. 네. 저런 애들이 찾아다니는 거죠. 찾아다녀서 뿅 하고 이제 뭐 열린다든가, 아니면 네. 거기에 딱 갖다 붙는다든가, 네.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간에서만 발현되는 유전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조직에서만 발현하는 유전자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AI 기반으로 찾아내서 사람이 그냥 찾아내기는 어렵고요. 네.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떤 유전자를 쓰면 어느 조직에 더 잘 간다, 이런 것들의 조합을 AI 기법으로 많이 이제 연구를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AI까지 딱 결합이 돼가지고 네. 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유전자를 넣어주는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저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제 핑크색만 있다가 회색을 붙이고, 그다음에 초록색을 붙이고, 이런 식으로 최적의 조합을 만든 다음에 사람한테 넣어주면 어느 조직에 아주 잘 들어가고, 그리고 그 조직에서만 발현하고, 네. 이런 것들을 많은 연구들을 좀 진행해서 가급적이면 어느 조직에서만 발현을 하게 되면 전체 조직에 갈 때보다 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양을. 양이 줄면 가격이 떨어지죠.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100개를 써야 된다 그러면, 그래서 전신에 돌아다녀서 간에는 한 5개밖에 안 간다. 그러면 이제 간에만 정확하게 갈 수 있으면 5개만 쓰면 되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네. 예. 그리고 부작용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표적성을 늘리고 조직 특이성을 늘리는 이런 연구들을 해서 가격도 다운시키고 부작용도 줄이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연구가 잘 되면 여러 질병이나 여러 약에 다 갖다 좀 쓸 수도 있겠네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거는 네.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예, 무슨 약을 먹으면 간이나 신장 이런 데는 다 어느 정도씩 부담이 되잖아요. 네. 그런 걸 이제 이런 기술을 좀 이용을 하면 줄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요거는 이제 그 바이러스 단백질을 저희는 캡시드라고 부르는데, 그 네. 껍질이 있어요. 이 껍질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첫 번째 감염 경로가 상기도와 폐잖아요. 그게 껍질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개발하고 있는 AAV 바이러스는 이제 주로 타겟팅하는 곳이
간하고 눈이에요. 네. AAV는 이제 시로타입 1번부터 9번까지가 있는데 그거마다 좋아하는 장기가 조금 있어요. 원래 그 장기에서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에서도 발견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동물의 뇌에서 발견한 거는 뇌에 잘 들어가고 이런 특징이 좀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껍질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형태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감염돼 있던 사람한테 일어나는 면역 반응은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연에 그래서- 없으니까 네. 거의 다 처음 만나는 게 되는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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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 네. 반응이 없겠죠. 네, 네. 네. 대신에 이제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거는 식약처에서 임상할 때 굉장히 까다롭게 굽니다. 그래서 자연에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비용이 조금 많이 들기는 하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이걸 개발을 해 놓고 껍질을 잘 구성을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조직에 특별하게 잘 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고 그러면 그만큼 이제 더 좋은 치료제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크라이오 EM이라고 하는 정말 엄청 고가의 장비인데요. 이게 구조 분석을 하는 장비거든요. 바이러스의 껍질을 잘 구조 분석을 한 다음에 어느 구조를 바꾸면 어느 장기에 잘 들어가고 사람한테도 잘 들어갈까. 근데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서 모든 조직에 다 잘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0%만 들어간다 그러면 많은 양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타겟팅하는 조직에 한 50% 들어간다. 또 한 5분의 1의 가격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잘 들어가게 하고 특정한 조직에 들어가게 하고 전달도 아주 잘 되게 하고 부작용 없게 하면 양을 정말 계속 이렇게 줄여서. 줄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가격이 점점 줄일 수 있고 또 부작용도 없앨 수 있고 근데 이 방향으로 계속 이제 연구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도 그러네요. 저 껍질을 바꾸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연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게 하나를 치료했는데 또 다른 질환이 생겨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가의 치료제를 투여받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요즘은 바이러스가 아닌 비바이러스 전달체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펩타이드 계열도 하고 또 하나는 바이러스에서 삽입이 되는 원리를 이제 연구를 해서 그 삽입에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의 어떤 부분을 변이를 시켜서 삽입이 안 되도록 하는 연구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safe insertion,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중요한 유전자 부위가 있고 네. 뭐 그냥 별로 안 중요한데 유전자들을 연결시켜는 부위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이프한 곳에 들어가게 한다거나 예. 아니면 정확도를 높인다거나 뭐 일시적으로 발현을 시켜서 발현될 때만 치료 효과를 낸다거나 뭐 이런 연구를 하는데 사실 트랜지언트 익스프레션이라고 되어 있는 일시적인 치료는 이제 환자 입장에서 봐서는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이제 나쁜 점도 있죠. 그러면 다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잘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마지막 장인 것 같은데요. 와, 복잡합니다. 네, 이제 복잡하지만 간단합니다. 좋습니다. 네. 앞에 뭐 질환들은 몰라도 되는 거고요. 망막과 관련된 유전 질환들이 저렇게 많다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제 저렇게 많은 질환이지만 그거를 다 치료제를 각각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전 질환이 하나 선정이 되면 질환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기반으로 빠르게 후보 물질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조직 특이성도 있고 전달도 잘 되고 이런 후보 물질을 빨리 만들어내는 거가 사실은 연구 개발비를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예. 이게 후보 물질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그만큼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쵸.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 단계를 줄여주는 플랫폼 그거를 AI 기반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다음에 만들어진 후보 물질이 안전하냐 그리고 유효성이 있느냐 그런 거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두 가지 플랫폼을 잘 만들어 놓으면 다양한 질환에서 빠르게 후보 물질 만들어서 안전성 평가하고 유효성 평가를 해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그러면 그게 한 가지 질환이 아니라 전체 질환들의 다수의 질환들의 치료제를 한꺼번에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플랫폼이 기업에서 개발하면 그게 다 비용이 되니 국가 차원에서 저런 플랫폼을 충분히 많이 만들어 놓고 서비스를 하거나 아니면 AI 기반의 플랫폼을 공개하거나 하면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서 쉽게 활용하고 이제 좀 더 저렴한 가격의 유전자 치료제를 만들 수 있고 개발비를 적게 들면서 좀 더 시간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는 것을 국가에서 하고 있다. 아. 네, 그런 거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네. 이거는 여러 기업들이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만들게 되면 치료제는 이제 기업에 이제 넘겨서 기업
기업이 네. 이제 판매하게 되긴 하겠지만 플랫폼 자체는 이제 공공으로 오픈되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게 좀 잘 활성화가 되고 많아져서 우리 기업들이 대단한 신약을 만들어가지고 국부를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기획할 때 기업 분들하고 많은 면담을 했고요. 그러면서 기업에서 어떤 거를 공공기관에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설문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해서 그분들에게 잘 쓸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공급할 수 있게 이제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아까 장표를 보여주시면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기업의 시간을 아낄 수 있다면 네. 어떤 기업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면 그러면은 결국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유전자 치료제가 요즘은 기술의 벽이 많아져서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경쟁 상대가 되고 이거를 힘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네. 뭔가의 기술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힘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협상을 네. 할 수 있는 네. 어떤 네. 하나의 네. 카드로. 네. 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치료제를 만들어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다른 치료제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이렇게 이제 호환할 수도 있고 협상도 가능하고 지금 이런 코로나 거는- 백신 딱 그랬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때 네, 다 네. 우리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그때 다 미국에 가셔서 백신 어떻게든 구해오려고 이렇게 노력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기술이나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면 네. 진짜 좋겠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연구하고 또 그거에 대한 뭐 기술 인프라 플랫폼 갖추는 것들이 또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결국 또 우리 삶이랑 연결되거든요. 네. 박사님이 유전자 치료제에 대해서 역사와 미래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까지 네. 이렇게 딱 짚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인가요 오늘?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방송 연구실 안전관리 모바일 앱 랩세이프 여러분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연구실 안전교육 그리고 일상 점검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 검색 유해인자 검색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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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모 치료제 연구하지 마세요.